1945년 해방 직후 한국은 절대 빈곤에 허덕이던 나라였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해졌고 절망과 상처뿐인 나라였습니다. 당시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은 폐허가 된 서울을 보면서 회복하려면 최소한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엔에서 한국 관련 문제들을 조정한 인도 출신 정치인 메논 역시 당시 한국의 미래를 아주 절망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해방 71년 한국은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의 글로벌 플레이어로 우뚝 서 있습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보이지 않는 손을 이끈 이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토지개혁의 성과가 낮았지만 제조업 육성과 수출 증진에서는 어떤 나라보다 탁월했다. 해방 직후 시장을 중심으로 한 미국식 경제학의 도입이라는 학문적인 성취와 함께 한국의 고도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서강학파입니다. 학문에서 주장을 달리해 갈라져 나간 갈래를 학파라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학은 훨씬 복잡해졌지만 전통적으로 단순화한 경제학에서의 학파라면 크게 둘로 나뉩니다.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가 바로 그것이죠. 고전학파는 아담 스미스 이래 개인의 이기심과 합리적인 선택에 기반한 경제적 자유, 시장의 자율 기능을 믿습니다. 케인즈 학파는 그런 주장에 대해 지나친 자유 방임이라며 정부 개입에 의한 시장 통제를 주장합니다. 이 두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학파는 학문적인 구분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시카고 학파는 통화 공급량을 중시하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존중하는 학문적 전통이 있습니다. 동시에 시카고 대학이라는 특정 지역에 모인 경제학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Lunches at the Quadrangle Club were famous for the intensity of intellectual discussion. And one man came to dominate those debates. Somehow Milton managed to set the agenda of argument. And so there was a saying, everybody loves to argue with Milton, particularly when he isn't there, because he's a good arguer. Milton Friedman was becoming the most articulate spokesman for the so-called Chicago School of Economics. The Chicago School meant was a strong belief in minimal government and an emphasis on free market as a 이 way to 시카고 control 대학의 the economy. 경제학자들은 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레이거노믹스라는 이름으로 미소 냉전을 미국의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시카고 학파가 있다면 한국에는 서강 학파가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갔는데 오히려 지금 판매량을 살찌는 판매량은 줄어들죠, 그죠? 1960년대부터 80년대 무렵까지 서강대학교에 모인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고도 성장을 이끌어내는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국가 주도로 경제 개발할 때 우리가 그래도 뭐 시장 경제와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주도 경제를 이렇게 잘 결합한 그 모델을 가지고 경제 개발을 하는데 이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 한국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은 한강의 기적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선성장 후분배, 수출 중심 압축 성장으로 대변되는 한강의 기적 이면에는 서강학파의 이론적, 실천적 기여가 컸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틀이 된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국민투자기금 창안과 외자 조달에 힘썼고 세계 속 무역 한국의 길을 열기 위해 한국무역센터 건설을 추진한
지암, 남덕.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그 부분을 빼고는 초기 단계엔 얘기할 수가 없죠. 경제 고도 성장이라든가 물가의 안정이라든가 국제 수출 개선이라든가 경제 자립의 기반을 참 이룩하셨고 산업화의 3파 역할을 하셨고 또 우리나라의 산업이 앞으로 가야 할 진로를 명확하게 제시하신 대경제학자라고 봅니다. 우리가 학생 성적을 낼 때 4년간에 누적해서 평균 학점이 얼마를 보잖아요. 그럼 소위 서강학파라고 불리우는 서강대학의 그 원로 교수님들, 이분들이 정부에 들어가서 일한 것이 주로 7, 80년대입니다. 그 7, 80년대의 한국의 경제적 성과,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분들이 그 당시에 중요한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을 했는데 7, 80년대 한국은 고도 성장을 한 겁니다. 전혀 1960년 초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00불이었어요. 그거를 3,000불 수준 이상으로 올리신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중화학공업의 기초를 닦는 것도 이분들이 한 겁니다. 그 이후에 80년대 들어와서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뒤처리를 무난하게 끝낸 분들도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60년, 70년, 80년, 이 80년대까지 우리의 고도성장 그리고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이끌어 나가시던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게 기여한 거죠. 시작이 남도구 교수님, 이승윤 교수님, 김만재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와서 활약을 하고 이러니까 신문기자들이 신문용어로 붙인 이름이 서강학파예요. 한국경제학의 기반을 구축하는 연구 업적도 서강학파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서강학파는 시장경제에 입각한 자본주의 경제학을 새롭게 발전시켜 한국 경제의 틀을 새롭게 짜는데 학문적으로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 대학원 생겼는데 교수가 없었어요. 대부분 교수 선생님들이 불과 소수가 있었는데 일부는 이부로 넘어가고 일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교사로 있던 분들이 대학으로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받은 것이 대부분은 이제 옛날식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말하지만 마크스적인 칼 마크스적인 경제학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 의하면 시장이라는 뭐 거의 언급이 안 되는 쪽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시장이라는 것은 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러니컬한 거는 서강학파라는 분들이 사실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다 미국 교과서로 공부한 예외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다 미국 페이퍼 쓴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대학은 다 일본 페이퍼 쓴 사람들이에요. 서강대학 그때 초기의 교수님들은 그때야말로 상대적으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인데 한국 경제의 현실에 천착해가지고 솔루션을 제기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렇답니다. 한국 경제학의 기반을 구축하는 연구 업적도 서강학파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965년경에 미국의 대한 경제 원조초 유썸이라고 문제가 있는데 그 유썸에서 우리에게 연구 용역으로 한국의 금융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유썸이라는 데는 뭐냐 하면은 미국의 인연 농산물을 도입해서 그것을 우리나라 시중에서 팔아가지고 그 돈이 한국 재정의 대충 자금이라는 계정으로 들어간다고. 그 대충 자금은 한국 경제 투영자 사업에 많이 투입이 되고 일부는 연구 사업에 지원을 해주었다고. 그 당시 유썸에서는 한국의 금융에 대해서 과거 어떻게 통화량이 발행됐고
그것이 얼마만큼의 인플레를 가져왔고 경제 성장에는 얼마나 이바지했느냐. 이런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서강대학만큼 환경이 조성된 데가 없어. 경제학 부문에서는 경제학 박사를 받고 나온 5명 중에 3명이 서강대학 교수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의 금융정책 등에 대해서 연구시킬 만한 연구소는 서강대학밖에 없다. 이래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연구 요령을 줬고 그 중에 하나가 이 금융정책에 대한 연구였었지. 그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대로 연구 보고서를 내는 데가 서강대학이다. 그래가지고 그 보고서 중에 하나, 즉 통화 공급 경로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이게 이제 아주 출중한 연구가 그것 때문에 서강대학이라는 이 학파는 이름이 생겼거든요. 그건 이제 조선일보에서 그 당시에 경제부 부장을 하던 최청림이라는 사람이 경제학파라는 이름을 서강학파라는 이름을 최초로 붙였어. 그 이름이 지금까지 쭉. 서강학파는 시장경제에 입각한 자본주의 경제학을 새롭게 발전시켜 한국 경제의 틀을 새롭게 짜는데 학문적으로 큰 기여를 했습니다. 생각했던 지암은 귀국 후 국민대학, 서강대학 등 여러 대학에 출강하여 미국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1965년에 가경론을 출간하여 한국에 처음으로 주류 경제학에 미시 경제학을 도입하였습니다. 그 남도구 선생이 바로 그 스승이 랩트위치라는 선생인데 그분이 유명한 교과서를 썼어요. 그 남도구 선생님이 랩트위치 선생의 조교를 하면서 배워온 거예요. 배워서 그걸 약간 이제 각색을 해가지고 전책이 가경론인데 이 책이 워낙 좋은 책이었고 다른 대학에서는 가경론이라는 강의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처음으로 이 책을 써서 막 일대 유명한 책이 됐어요. 이준우 선생님의 이제 화폐 금융론 이 책은 매크로 거시도 있고 화폐론도 있는데 이건 또 새로운 어프로치예요. 그거는 이준우 선생님이 거의 저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책이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고 과거 교과서는 우리나라 데이터가 들어가는 교과서가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썼기 때문에 아마 몇 년 내 아마 베스트셀러 했고 아마 이승훈 교수께서 아마 저작료로 상당히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교육에 아주 획을 걷는 교과서였어요. 서강학파는 학문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현실 참여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서강학파는 경제체계 개선과 운영 효율화, 경제개발 모형 제시 및 실제 실행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제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가격, 관세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세계 경제 질서에 나란히 맞추는 수단을 다 제공해 주신 분들이 서강대학 당시 교수님들이었다. 더 나아가서 당시에 재정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소위 그 근대화된 재정 시스템 이거를 이제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해 주신 분이 조금 늦게 이제 70년대로 갑니다만 또 이제 김종인 교수 이런 분들이 큰 역할을 했죠. 저는 요 조그만 신촌 구석에 있던 조그만 대학의 경제학 교수님들이 갖는 특징은 쉽게 얘기하면 아주 성공했다. 경제학자들이 정부의 요직으로 가서 아주 훌륭하게 자기 맡은 일을 해냈다. 그리고 그 성공을 바탕으로 흔히 얘기하는 출세했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출세합니까? 그분들은 경제학자로서 배우고 또 공부하고 애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익힌 여러 가지 지식들을 현실 경제에 가져가서 아주 훌륭하게
접목을 시켰고 그 성공한 거예요. 남도 교수님 같은 분은 박정희의 그 성장 우선 정책을 펼치는데 앞장을 섰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양반이 끊임없이 추구했던 가치는 균형이었습니다. 균형. 제가 보기에는 항상 이게 밸런스가 깨지지 않느냐 깨지느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앞으로 나아가는 게 대통령의 뜻이거든. 근데 앞으로 나가는데 불가피한 불균형 이건 내가 매니지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 내가 기술자니까.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양반이 용인술 중에 하나인데 남도구라는 교수 출신 재무장관을 굉장히 아끼고 리스펙트했습니다. 기자들이 아무리 곤란한 질문을 해도 요리조리 빠져나간단 말이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붙인 이름이 너구리야. 너구리 장관. 그래서 점잖은 별명은 아니지만 아무튼 본인도 아시죠. 씨고 웃고. 남도 교수님은 항상 차분하세요. 흥분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휴강한 적이 없어요. 아주 성실하신 그런 분이죠. 이승윤 교수님은 좀 늦게 빚을 봤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빚을 봤다고 볼 수 있지.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멤버가 되신 건 이분이 맨 처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화폐금융론 그분한테 들을 때 이미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다 폼 잡고 있었거든. 그때는 대단했어요. 이분 뭐 화폐금융론이 얼마나 많이 팔렸어요. 한국의 대학생들이 화폐금융론 다 그거 가지고 공부했지. 이승용 교수님은 낭만적인 성격이세요. 그러니까 한잔하면 기분을 굉장히 내실 수 있고 강의도 기분 나면 연속으로 2시간도 하고 기분이 좀 그날 안 좋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아주 낭만적이고 인간적인 김만재 교수님은 쿨하죠. 굉장히 아주 그 쿨한 분석가라 그럴까요? 이제 본래 그 전공 분야도 이코노메트릭스 계량경제 쪽에 좀 깊이 관여하셨고 그래서 그런지 아주 쿨한 경제학자. 그렇지만 필요하면 또 사람을 잘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 양반이 30대 중반에 KDI 원장으로 발탁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어쩌면 이분의 발탁이 더 파격적일 수 있어요. 그 젊은 나이에 KDI 원장, KDI에 대한 애정이 굉장했거든.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신뢰했던 띵크탱크였어요. 본인이 만들고 기념식수도 하고. 그러니까 그 딸인 지금 대통령도 KDI를 중시하는 거죠. 강의도 잘하셨지만 특히 내가 생각하건대는 그분이 연구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연구 활동을 할 때 서강대학의 서강학파라고 하는 것의 특색 중 하나가 이제 계량적 기법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주역이 그렇게 계량 작업의 주역이 김만재 선생이었다 이렇게 봐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기는 어느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그 뜨거운데 그때 에어컨도 없을 때 우통 벗고 그 속에 속옷 그 뭐라고 하시오. 그걸 그만 입고 작업을 하던 그 둘이 앉아서 땀을 흘리듯 이분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유일한 독일 박사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국보위 시대 때 참여를 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연거푸하고 보사부 장관, 경제수석, 그것도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막강했던 경제수석이에요. 대통령 집무실 올라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올라가는 분이야. 그냥 돌려. 인터뷰는 김정은 선생님은 좀 서강학파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본인은? 2세대 서강학파로 분류는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뭐 2세대라고 그러면 본인이 싫어하실 겁니다. 자기가 1세대라고 생각해요. 2세대라고 안 생각할 겁니다. 초기 단계부터 한국의 건국 이후부터 자기가 상당히 정치권이나 가끔 그러세요. 어렸어도 내가 뭐 심부름도 하고 뭐 대통령한테도 심부름도 하고 뭐 그러셨다고 그러시니까 뭐 그러시고 지금도 하시는 거 보면 모든 게 탁탁탁탁 이게 딱 부러지잖아요. 그렇죠? 소신이 확실하시고 그래서 서강학파라고 하는 거를 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3세대 서강학파는 대부분 서강대 경제학과 학부 출신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산업 및 거시 정책 분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부동산 분야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노동 분야 남성을 서강대 교수, 은행 분야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 등 자신의 확실한 전공 분야를 갖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학교 다닐 때 지금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고 수업도 난 뭐 거의 안 빠지고 다녔고 거의 매일 밤 술도 먹고 술 취해서 일어나서 또 시험 준비하고 시험 공부 준비하고 뭐. 특히 김광두 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의 정권 창출을 위한 경제공약 마련 과정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한 테마가 있잖아요. 지난번 우리가 이 외에도 제4세대 서강학파로 분류되는 이들은 남상우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곽태원 기재부 중장기 교세정책심의위 공동위원장, 김인기 중앙대 명예교수,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부 학장, 경기 변동론의 세계적 권위자 조장옥 한국경제학회 회장, 최인 서강대 교수 등이 있습니다. 미국을 가니까 제 간태학이 그때 한참 그 새로 등장한 경기변동이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도교수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분들을 지도교수로 모실 수 있어서 많이 배웠고요. 또 연구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도 그분들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어서 그런 것도 많이 배웠고 연구의 그 양심이랄까 어떤 윤리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또 서강대학의 그 학문적인 분위기라는 것이 서강학파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것이 괜히 나온 얘기는 아니다. 이 사회 공헌도라든지 연구 분위기라든지 연구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다른 대학이 따라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질적인 우수함이 있다. 서강학파의 지적 전통은 젊은 소장파 학자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량은 초창기 1세대 서강학파를 이끈 선배들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의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오히려 60년대를 능가하는 그런 분들이 난 계시다 보기 때문에 지금 서강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게다가 또 건물도 새로 짓는다. 이건 그리고 제5세대로 분류되는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투자 분석 전문가 허정 교수, 생산성 실증 분야 분석 전문가 전현배 교수, 진화경제학 연구의 대표주자 황성하 교수,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교로 영입돼 네티즌들 사이에서 역대급 퍼포먼스로 평가받는 이상목 교수, 미시계량 분야의 안승찬 교수 등입니다. 이 5세대 그룹의 특징은 1세대와 마찬가지로 한국적인 경제 현실을 연구하는 데 관심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분들이 했던 사상이나 아니면은
좀 추구하는 바는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조정욱 교수님이 최근에 이제 계속 주장을 하셨던 게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뭐 중소기업을 살린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맨날 뭐 네덜란드나 유럽에 있는 몇 개 잘 나가는 국가에 갖고서는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지원책을 내면은 뭐 성공을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지금 정책 뭐 내용들이 다르고 경제 환경이 다르고 그런 식의 처방들이 여기서 먹혀 들어갈 거냐? 기본적으로 그 실사굿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그 내용이 아주 추상적이고 또 되게 이론들이 이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 중심으로 발달됐기 때문에 그거를 한국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응용하는 데는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악파의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연구. 대표적인 예로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대형마트 규제는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개량적으로 증명한 전연배 교수의 연구입니다. 전 교수는 대형마트 진입이 전통시장 서비스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일반적 상식과 정서법을 넘어선 학문적 연구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형마트가 중소상인들한테 자영업자들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작동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그 영향이 어떤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대형마트가 진입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가 진입한 지역에서 오히려 새로운 신규 업체들의 진입을 유발했기 때문에 고용이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대형마트 진입이 지역 내 소매업을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교수 그룹 외에도 제자 그룹으로는 여의도 서강학파가 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 금융 최전선인 한국의 월스트리트, 여의도의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펀드 매니저, 채권 전문가로 서강대 경제학과 출신 80년대 학번이 밀집 현상을 보인 데서 나온 말입니다. 한때 5대 대형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이 모두 서강학파였습니다. 서강학파의 전체적인 이념이라는 것은 일종의 시장경제이잖아요. 그래서 시장경제 연구소도 만들고 했는데 시장경제를 가지고 이제 국가의 발전에 한번 도입을 한 것이 첫 번째 그였고 그걸 이제 또 응용을 한 거죠. 그게 성공을 한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이제 민간으로 넘어오잖아요. 민간에서 사실은 시장경제나 이런 쪽이 제일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금융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역할이 많이 퍼뜨려졌던 것 같고. 다른 투자자들은 쳐다보지 않는 상품이나 회사를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 숨겨진 진주를 찾아내고 그거를 고액 계좌에 편입해서 내가 알고 있던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래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고객들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1년에 7%씩 내면 2배가 되는데 약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옛날에 물론 뭐 금리가 높았을 때야 10년 만에 자기 자산이 2배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큰 건 아니었지만 지금같이 저금리에서는 10년에 2배가 된다, 자산이 2배가 된다는 건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자 그룹 중 공공부문으로 가서 봉사하는 이들도 다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라는 게 아주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기에는 국회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조직에서 저희가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을 대신해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90년대 21세기 넘어가면서는 이제는 그렇게 과거처럼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은 끝났다고 보고요, 저는. 앞으로는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이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경제학을 저희가 배울 때 처음 수업 시간에 경제학 원론 배울 때 경제학이 무엇인가, 경제의 목표는 무엇인가 했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서 어떤 걸 이루고 싶는가, 결과적으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개인의 행복을 극대화시키고 사회적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였던 과거하고는 달리 저희 경제학을 배웠던 서강 언덕에서 경제학을 배웠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민간 혹은 공공 부문에 가서 그 분야의 나름대로의 자원 배분을 효율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국가의 그 성장을 가져오고 또한 그 자원의 효율적 배분 그리고 국민 후생을 위해서 일하는 각자가 모두 서강학파가 아닌가. 서강학파는 제야 및 민간 부문 일선에서 내는 소리도 크고 경제 관료 사회의 영향력도 여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30년 동안 넓힌 인맥들이 촘촘히 포진돼 있고 경제학부 및 경제대학원 출신 3,500명의 제자가 서강학파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서강학파가 배출한 박사만 벌써 100명을 넘고 있고 이들은 민관 전 부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경제정책 입안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교수님들을 이끄는 서강학파의 자부심은 경제학부의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수출 지향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자금이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마련되어야 했는데 서강학파가 공헌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이죠. 시장에 자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초기에는 외자를 도입했던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나라의 그 금융시장, 그다음에 제2금융권 이런 시장들을 도입을 하고 그것이 작동할 수 있게끔 노력했던 분들이 서강학파였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실체가 있는 그런 아이디어였고 그분들의 활동이었던 거예요. 서강대학교가 기존 학생회관 부지에 지상 7층 규모의 남도구 경제관을 신축합니다. 남도구 경제관은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강의실 및 교수연구실. 서강학파는 미래에도 전설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